고요한 호숫가 마을, 스위스 볼링겐에는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은 돌탑이 서 있습니다. 바로 깊이 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의 안식처이자 그의 내면 세계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융의 정신적 계승자이자 가장 심오한 동반자였던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 박사와 1977년에 나눈 귀중한 대화의 기록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폰 프란츠 박사는 융의 사후, 그의 복잡하고 방대한 이론을 세상에 알기 쉽게 해석하고 발전시킨 최고의 분석가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융의 전기 칼 융, 우리 시대의 신화를 비롯하여 물리학과 심리학을 넘나드는 수와 시간, 그리고 꿈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저서를 통해 인간 정신의 비밀을 탐구했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그녀는 현대 서구 문화 속에서 억압된 여성성의 문제, 창조성의 역학,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성의 원형인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나타나는 의미심장한 법칙 동시성, 그리고 각자의 삶을 관통하는 개인의 신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눕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인간 정신의 깊이를 탐험하는 이러한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발견의 여정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폰 프란츠 박사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화가 여성성을 그토록 거부해왔다면 그것이 여성들에게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것은 여성들에게서 그들 본연의 자신감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심리로 인해 여성들을 내면의 남성성, 즉 아니무스의 영역으로 몰아넣었죠. 여성들은 남성을 모방하고 남성처럼 거칠거나 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용어로는 아니무스에 사로잡혔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자신의 여성성 안에서 온전한 확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융은 모계 중심 사회 구조를 가진 남인도를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곳의 남성들은 기저귀 같은 작은 흰 바지를 입고 다소 위축된 모습이었던 반면 여성들은 사리를 입고 이풍당당하게 걸어다니며 아름다움을 뽐냈다고 해요. 물론 그곳은 조금 다른 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었죠. 모든 대가족의 정점에는 할머니가 앉아 모든 것을 다스렸으니까요. 하지만 그곳의 여성들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고 아름다운 몸가짐을 통해 자신감을 발산했습니다. 훨씬 더 멋져 보였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절반이라도 인정받으려면 가능한 한 남성처럼 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성의 내면을 지배하는 그 아니무스를 잠시 옆으로 밀어놓고 그 나머지가 저절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억압하는 것은 외부의 남성들만이 아닙니다. 그만큼이나 강력한 것이 바로 내면의 아니무스입니다. 외부의 남성이 당신을 억압하려 든다면 그냥 그들을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아니무스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문제입니다. 진정한 여성 해방은 남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니무스에 맞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성성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여성이니까요. 여성의 창조적인 작업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아니무스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있어야 할 곳, 즉 창조성 안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융이 여성들의 창조적 활동을 적극 지지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적인 일은 아니무스가 본래 해야 할 일, 즉 무의식과 관계를 맺는 일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아니무스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성의 경우 그녀의 아니무스는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로 몸담고 있는 과학 연구 분야에서 미성숙한 아니무스는 마치 앵무새와 같습니다. 다른 과학 서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인용구를 쌓아 올리기만 하죠. 그러다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자, 이걸 나 스스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이제 융의 말조차도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내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면 때로는 한마디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무스는 그저 계속해서 인용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창조성을 의미하는 아름다운 독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세펜인데요.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창조적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느낌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며 깊은 우물 속으로 내려가 깊은 곳에서부터 물을 길어 올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아니무스는 조력자가 됩니다. 긍정적인 아니무스 형상들이 꿈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작업하고 있을 때면 파란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이 미친 듯이 일하는 꿈을 많이 꿉니다. 그러면 저는 알 수 있죠. 아, 지금 나의 에너지가 올바른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의식이 아니무스로부터 자신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끔찍한 것은 우리가 아니무스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그게 나 자신이라고 느끼죠. 저 역시 아름다운 아니무스의 향연을 펼치며 제가 표현하는 것이 저의 신성한 신념이라고 완전히 확신했던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에야 세상에 내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을까 하고 후회하죠. 하지만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순간에는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지금 내가 아니무스에 빠져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목소리 톤이나 몸의 느낌으로 그것을 알아챕니다.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몸 안에서 느껴지는 감각이죠. 제가 특정 방식으로 어깨를 굳힐 때면 아, 내가 지금 황소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그 존재와 나를 분리시켜 그것과는 별개로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는가? 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융 교수님은 노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종종 혼자서도 잘 노셨죠. 그가 가장 좋아했던 놀이 중 하나는 호숫가에서 하는 물길 공사였습니다. 봄과 가을이 되어 호수 수위가 낮아지면 물가 자갈밭에서 작은 샘들이 솟아나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작은 삽을 들고 그 샘들을 파내고 모래를 치우며 작은 강을 만드는 놀이를 했습니다. 그가 83살이 되던 어느 날 함께 놀고 있던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지, 오늘 문득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됐어.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 해온 일이었어. 마르지 않는 샘을 파내는 일 말이야.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의식적으로 성찰하지도 않고 그저 순수하게 그 놀이를 즐겼던 겁니다. 그는 글을 쓰기 전에는 항상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이 물길 공사를 하며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제가 그 놀이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죠. 저는 몇 시간이고 말없이 그의 곁에 쭈그려 앉아 그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한 번은 늙은 농부가 지나가다 제게 물었습니다. 저 교수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 아니시오? 제가 네, 맞아요 라고 대답하자 그는 말했죠. 저러고 있는 걸 보면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말이야.
놀이는 아니무스를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무스는 항상 극적이고 진지하거든요. 놀이를 통해 우리는 그 무거운 진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융 심리학의 그림자, 즉 어두운 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융은 어둠 속을 더듬고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그 모든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발견한 것을 너무나 쉽게 손에 넣었죠. 우리는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은 약을 처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 과대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고통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 지식이 유용하고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가 위대한 치유자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나는 불치병이라는 정신분열증도 고칠 수 있어 라고 말이죠. 그것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융이 발견한 것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겁니다. 많은 융 학파 분석가들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 자신의 꿈, 나 자신의 그림자, 나 자신의 아니무스 아니마와는 얼마나 마주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든 그 뒤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늘 이러한 유혹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융에게 짓눌린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는 달라야 해라고 말하며 융의 개념에 다른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똑같은데도 말이죠. 그저 독창적이고 싶어서입니다. 스승을 따르는 진정한 길은 그가 마주했던 것과 동일한 실체, 즉 자기 자신의 내면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융이 아니며 그가 도달했던 경지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게 됩니다. 융은 아마도 2000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와 자신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한 차원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창조적인 연구 작업을 통해 융의 책을 읽고 그것이 내 자신의 작업과 연결될 때 그 지식은 비로소 진정으로 내 것이 됩니다. 아니무스가 그저 융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융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내 경험을 통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을 때 그것만이 진정한 가치를 지닙니다. 융의 제자들이 여러 분파로 나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융의 수많은 모습 중 오직 하나의 단면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융은 각 사람에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그들이 열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는 초심리학이나 점성술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제게는 그쪽 성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들에게는 그 분야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각자가 자신이 본 융의 단면이 융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다른 이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들이 이해한 융은 전체가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비춰진 하나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생각하는 순간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어떤 문제로 고심할 때 우연히 펼친 책에서 해답을 발견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융은 이러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는 지독하게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원시적인 마술적 사고로 퇴행하기 쉽기 때문이죠. 기계 안에 요정이 살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융이 말한 동시성은 그런 퇴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과학의 인과율 개념을 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융은 동시성을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비인과적 질서입니다. 예를 들어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는 시간이나 자연수의 속성처럼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명백히 존재하는 법칙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 속에서의 창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동시성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가 가게에서 파란색 드레스를 주문했는데 그 사이에 가까운 친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배달된 드레스는 놀랍게도 검은색이었습니다. 판매원의 실수였죠. 친척의 죽음이 판매원에게 검은 드레스를 보내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내면의 사건과 검은 드레스라는 외부의 사건이 의미심장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반복되지 않는 그 순간에 창조된 단 하나의 사건입니다. 인과율로 설명할 수 없는 예지몽 같은 것들이 바로 동시성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꿈이 지진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지진이 꿈의 원인이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대한 신화적 패턴, 즉 원형을 따라 흐릅니다. 융은 자신의 삶에서 켈트 신화의 위대한 마법사이자 예언가인 멀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융 부인이 미처 끝내지 못한 성배 전설에 관한 책을 마무리할 때였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멀린이라는 인물에 이끌렸고 그가 성배의 비밀을 쥔 핵심 인물임을 밝혀냈습니다. 제가 멀린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융은 크게 감명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 없는 평행 이론이군. 자네가 모르는 사실들이 더 많아. 내가 이 탑을 지었을 때 나도 멀린처럼 별들을 관찰했지. 그리고 내 탑 근처에서도 새로운 샘이 솟아났다네. 융은 자신의 삶이 고대의 신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 자신의 신화는 하나의 거대한 꿈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융을 처음 만나고 그에게 분석을 받기 직전의 꿈입니다. 아주 긴 꿈이었는데 그 핵심은 제가 삶과 죽음을 가져오는 마법의 물을 찾아야 했고 마침내 바다에서 아프로디테가 탄생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연금술이자 제 삶의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성적 형태로 발현되는 자기의 탄생을 의미하죠. 융은 자신의 작업이 오랫동안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 같은 재앙으로 문명이 퇴보하면 자신의 사상이 사라졌다가 수백 년 후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처럼 다시 발굴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죠. 환생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전에 와본 것 같은 기시감을 느끼거나 꿈속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풍경을 반복해서 보는 경험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생의 기억인지 아니면 무의식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이미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임종을 앞둔 여러 사람들의 분석을 맡았을 때 그들의 꿈은 죽음 이후에도 어떤 정체성이 계속된다는 것을 풍부한 이미지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자아가 계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인지 혹은 영원히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돌아오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직접 발견해야 할 또 다른 미지의 영역일 겁니다. 칼 융과 폰 프란츠의 대화는 4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관통하는 거대한 신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샘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호숫가 마을, 스위스 볼링겐에는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은 돌탑이 서 있습니다. 바로 깊이 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의 안식처이자 그의 내면 세계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융의 정신적 계승자이자 가장 심오한 동반자였던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 박사와 1977년에 나눈 귀중한 대화의 기록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폰 프란츠 박사는 융의 사후, 그의 복잡하고 방대한 이론을 세상에 알기 쉽게 해석하고
발전시킨 최고의 분석가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융의 전기 칼융, 우리 시대의 신화를 비롯하여 물리학과 심리학을 넘나드는 수와 시간, 그리고 꿈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저서를 통해 인간 정신의 비밀을 탐구했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그녀는 현대 서구 문화 속에서 억압된 여성성의 문제, 창조성의 역학,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성의 원형인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나타나는 의미심장한 법칙 동시성, 그리고 각자의 삶을 관통하는 개인의 신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눕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인간 정신의 깊이를 탐험하는 이러한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발견의 여정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폰 프란츠 박사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화가 여성성을 그토록 거부해왔다면 그것이 여성들에게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것은 여성들에게서 그들 본연의 자신감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심리로 인해 여성들을 내면의 남성성, 즉 아니무스의 영역으로 몰아넣었죠. 여성들은 남성을 모방하고 남성처럼 거칠거나 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용어로는 아니무스에 사로잡혔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자신의 여성성 안에서 온전한 확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융은 목의 중심 사회 구조를 가진 남인도를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곳의 남성들은 기저귀 같은 작은 흰 바지를 입고 다소 위축된 모습이었던 반면 여성들은 사리를 입고 이풍당당하게 걸어다니며 아름다움을 뽐냈다고 해요. 물론 그곳은 조금 다른 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었죠. 모든 대가족의 정점에는 할머니가 앉아 모든 것을 다스렸으니까요. 하지만 그곳의 여성들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고 아름다운 몸가짐을 통해 자신감을 발산했습니다. 훨씬 더 멋져 보였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절반이라도 인정받으려면 가능한 한 남성처럼 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성의 내면을 지배하는 그 아니무스를 잠시 옆으로 밀어놓고 그 나머지가 저절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억압하는 것은 외부의 남성들만이 아닙니다. 그만큼이나 강력한 것이 바로 내면의 아니무스입니다. 외부의 남성이 당신을 억압하려 든다면 그냥 그들을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아니무스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문제입니다. 진정한 여성 해방은 남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니무스에 맞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성성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여성이니까요. 여성의 창조적인 작업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아니무스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있어야 할 곳, 즉 창조성 안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융이 여성들의 창조적 활동을 적극 지지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적인 일은 아니무스가 본래 해야 할 일, 즉 무의식과 관계를 맺는 일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아니무스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성의 경우 그녀의 아니무스는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로 몸담고 있는 과학 연구 분야에서 미성숙한 아니무스는 마치 앵무새와 같습니다. 다른 과학 서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인용구를 쌓아 올리기만 하죠. 그러다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자,
이걸 나 스스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이제 융의 말조차도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내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면 때로는 한마디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무스는 그저 계속해서 인용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창조성을 의미하는 아름다운 독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세펜인데요.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창조적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느낌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며 깊은 우물 속으로 내려가 깊은 곳에서부터 물을 길어 올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아니무스는 조력자가 됩니다. 긍정적인 아니무스 형상들이 꿈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작업하고 있을 때면 파란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이 미친 듯이 일하는 꿈을 많이 꿉니다. 그러면 저는 알 수 있죠. 아, 지금 나의 에너지가 올바른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의식이 아니무스로부터 자신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끔찍한 것은 우리가 아니무스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그게 나 자신이라고 느끼죠. 저 역시 아름다운 아니무스의 향연을 펼치며 제가 표현하는 것이 저의 신성한 신념이라고 완전히 확신했던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에야 세상에 내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을까 하고 후회하죠. 하지만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순간에는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지금 내가 아니무스에 빠져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목소리 톤이나 몸의 느낌으로 그것을 알아챕니다.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몸 안에서 느껴지는 감각이죠. 제가 특정 방식으로 어깨를 굳힐 때면 아, 내가 지금 황소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그 존재와 나를 분리시켜 그것과는 별개로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는가? 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융 교수님은 노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종종 혼자서도 잘 노셨죠. 그가 가장 좋아했던 놀이 중 하나는 호숫가에서 하는 물길 공사였습니다. 봄과 가을이 되어 호수 수위가 낮아지면 물가 자갈밭에서 작은 샘들이 솟아나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작은 삽을 들고 그 샘들을 파내고 모래를 치우며 작은 강을 만드는 놀이를 했습니다. 그가 83살이 되던 어느 날 함께 놀고 있던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지, 오늘 문득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됐어.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 해온 일이었어. 마르지 않는 샘을 파내는 일 말이야.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의식적으로 성찰하지도 않고 그저 순수하게 그 놀이를 즐겼던 겁니다. 그는 글을 쓰기 전에는 항상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이 물길 공사를 하며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제가 그 놀이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죠. 저는 몇 시간이고 말없이 그의 곁에 쭈그려 앉아 그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한 번은 늙은 농부가 지나가다 제게 물었습니다. 저 교수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 아니시오? 제가 네, 맞아요 라고 대답하자 그는 말했죠. 저러고 있는 걸 보면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말이야. 놀이는 아니무스를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무스는 항상 극적이고 진지하거든요. 놀이를 통해 우리는 그 무거운 진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융 심리학의 그림자, 즉 어두운 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융은 어둠 속을 더듬고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그 모든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발견한 것을 너무나 쉽게 손에 넣었죠.
우리는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은 약을 처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 과대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고통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 지식이 유용하고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가 위대한 치유자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나는 불치병이라는 정신분열증도 고칠 수 있어 라고 말이죠. 그것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융이 발견한 것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겁니다. 많은 융 학파 분석가들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 자신의 꿈, 나 자신의 그림자, 나 자신의 아니무스 아니마와는 얼마나 마주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든 그 뒤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늘 이러한 유혹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융에게 짓눌린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는 달라야 해라고 말하며 융의 개념에 다른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똑같은데도 말이죠. 그저 독창적이고 싶어서입니다. 스승을 따르는 진정한 길은 그가 마주했던 것과 동일한 실체, 즉 자기 자신의 내면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융이 아니며 그가 도달했던 경지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게 됩니다. 융은 아마도 2000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와 자신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한 차원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창조적인 연구 작업을 통해 융의 책을 읽고 그것이 내 자신의 작업과 연결될 때 그 지식은 비로소 진정으로 내 것이 됩니다. 아니무스가 그저 융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융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내 경험을 통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을 때 그것만이 진정한 가치를 지닙니다. 융의 제자들이 여러 분파로 나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융의 수많은 모습 중 오직 하나의 단면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융은 각 사람에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그들이 열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는 초심리학이나 점성술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제게는 그쪽 성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들에게는 그 분야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각자가 자신이 본 융의 단면이 융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다른 이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들이 이해한 융은 전체가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비춰진 하나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생각하는 순간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어떤 문제로 고심할 때 우연히 펼친 책에서 해답을 발견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융은 이러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는 지독하게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원시적인 마술적 사고로 퇴행하기 쉽기 때문이죠. 기계 안에 요정이 살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융이 말한 동시성은 그런 퇴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과학의 인과율 개념을 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융은 동시성을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비인과적 질서입니다. 예를 들어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는 시간이나 자연수의 속성처럼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명백히 존재하는 법칙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 속에서의 창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동시성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가 가게에서 파란색 드레스를 주문했는데 그 사이에 가까운 친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배달된 드레스는 놀랍게도 검은색이었습니다. 판매원의 실수였죠. 친척의 죽음이 판매원에게 검은 드레스를 보내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내면의 사건과 검은 드레스라는 외부의 사건이 의미심장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반복되지 않는 그 순간에 창조된 단 하나의 사건입니다. 인과율로 설명할 수 없는 예지몽 같은 것들이 바로 동시성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꿈이 지진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지진이 꿈의 원인이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대한 신화적 패턴, 즉 원형을 따라 흐릅니다. 융은 자신의 삶에서 켈트 신화의 위대한 마법사이자 예언가인 멀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융 부인이 미처 끝내지 못한 성배 전설에 관한 책을 마무리할 때였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멀린이라는 인물에 이끌렸고 그가 성배의 비밀을 쥔 핵심 인물임을 밝혀냈습니다. 제가 멀린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융은 크게 감명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 없는 평행 이론이군. 자네가 모르는 사실들이 더 많아. 내가 이 탑을 지었을 때 나도 멀린처럼 별들을 관찰했지. 그리고 내 탑 근처에서도 새로운 샘이 솟아났다네. 융은 자신의 삶이 고대의 신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 자신의 신화는 하나의 거대한 꿈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융을 처음 만나고 그에게 분석을 받기 직전의 꿈입니다. 아주 긴 꿈이었는데 그 핵심은 제가 삶과 죽음을 가져오는 마법의 물을 찾아야 했고 마침내 바다에서 아프로디테가 탄생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연금술이자 제 삶의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성적 형태로 발현되는 자기의 탄생을 의미하죠. 융은 자신의 작업이 오랫동안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 같은 재앙으로 문명이 퇴보하면 자신의 사상이 사라졌다가 수백 년 후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처럼 다시 발굴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죠. 환생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전에 와본 것 같은 기시감을 느끼거나 꿈속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풍경을 반복해서 보는 경험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생의 기억인지 아니면 무의식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이미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임종을 앞둔 여러 사람들의 분석을 맡았을 때 그들의 꿈은 죽음 이후에도 어떤 정체성이 계속된다는 것을 풍부한 이미지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자아가 계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인지 혹은 영원히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돌아오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직접 발견해야 할 또 다른 미지의 영역일 겁니다. 칼 융과 폰 프란츠의 대화는 4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관통하는 거대한 신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샘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호숫가 마을, 스위스 볼링겐에는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은 돌탑이 서 있습니다. 바로 깊이 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의 안식처이자 그의 내면 세계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융의 정신적 계승자이자 가장 심오한 동반자였던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 박사와 1977년에 나눈 귀중한 대화의 기록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폰 프란츠 박사는 융의 사후, 그의 복잡하고 방대한 이론을 세상에 알기 쉽게 해석하고 발전시킨 최고의 분석가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융의 전기 칼 융, 우리 시대의 신화를 비롯하여 물리학과 심리학을 넘나드는 수와 시간, 그리고 꿈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저서를 통해 인간 정신의 비밀을 탐구했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그녀는 현대 서구 문화 속에서 억압된 여성성의 문제, 창조성의 역학,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성의 원형인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나타나는 의미심장한 법칙 동시성, 그리고 각자의 삶을 관통하는 개인의 신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눕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인간 정신의 깊이를 탐험하는 이러한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발견의 여정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폰 프란츠 박사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화가 여성성을 그토록 거부해왔다면 그것이 여성들에게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것은 여성들에게서 그들 본연의 자신감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심리로 인해 여성들을 내면의 남성성, 즉 아니무스의 영역으로 몰아넣었죠. 여성들은 남성을 모방하고 남성처럼 거칠거나 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용어로는 아니무스에 사로잡혔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자신의 여성성 안에서 온전한 확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융은 목의 중심 사회 구조를 가진 남인도를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곳의 남성들은 기저귀 같은 작은 흰 바지를 입고 다소 위축된 모습이었던 반면 여성들은 사리를 입고 이풍당당하게 걸어다니며 아름다움을 뽐냈다고 해요. 물론 그곳은 조금 다른 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었죠. 모든 대가족의 정점에는 할머니가 앉아 모든 것을 다스렸으니까요. 하지만 그곳의 여성들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고 아름다운 몸가짐을 통해 자신감을 발산했습니다. 훨씬 더 멋져 보였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절반이라도 인정받으려면 가능한 한 남성처럼 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성의 내면을 지배하는 그 아니무스를 잠시 옆으로 밀어놓고 그 나머지가 저절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억압하는 것은 외부의 남성들만이 아닙니다. 그만큼이나 강력한 것이 바로 내면의 아니무스입니다. 외부의 남성이 당신을 억압하려 든다면 그냥 그들을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아니무스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문제입니다. 진정한 여성 해방은 남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니무스에 맞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성성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여성이니까요. 여성의 창조적인 작업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아니무스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있어야 할 곳, 즉 창조성 안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융이 여성들의 창조적 활동을 적극 지지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적인 일은 아니무스가 본래 해야 할 일, 즉 무의식과 관계를 맺는 일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아니무스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성의 경우 그녀의 아니무스는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로 몸담고 있는 과학 연구 분야에서 미성숙한 아니무스는 마치 앵무새와 같습니다. 다른 과학 서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인용구를 쌓아 올리기만 하죠. 그러다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자, 이걸 나 스스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이제 융의 말조차도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내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면 때로는 한마디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무스는 그저 계속해서 인용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창조성을 의미하는 아름다운 독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세펜인데요.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창조적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느낌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며 깊은 우물 속으로, 우물 속으로 내려가 깊은 곳에서부터 물을 길어 올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아니무스는 조력자가 됩니다. 긍정적인 아니무스 형상들이 꿈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작업하고 있을 때면 파란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이 미친 듯이 일하는 꿈을 많이 꿉니다. 그러면 저는 알 수 있죠. 아, 지금 나의 에너지가 올바른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의식이 아니무스로부터 자신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끔찍한 것은 우리가 아니무스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그게 나 자신이라고 느끼죠. 저 역시 아름다운 아니무스의 향연을 펼치며 제가 표현하는 것이 저의 신성한 신념이라고 완전히 확신했던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에야 세상에 내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을까 하고 후회하죠. 하지만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순간에는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지금 내가 아니무스에 빠져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목소리 톤이나 몸의 느낌으로 그것을 알아챕니다.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몸 안에서 느껴지는 감각이죠. 제가 특정 방식으로 어깨를 굳힐 때면 아, 내가 지금 황소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그 존재와 나를 분리시켜 그것과는 별개로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는가? 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융 교수님은 노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종종 혼자서도 잘 노셨죠. 그가 가장 좋아했던 놀이 중 하나는 호숫가에서 하는 물길 공사였습니다. 봄과 가을이 되어 호수 수위가 낮아지면 물가 자갈밭에서 작은 샘들이 솟아나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작은 삽을 들고 그 샘들을 파내고 모래를 치우며 작은 강을 만드는 놀이를 했습니다. 그가 83살이 되던 어느 날 함께 놀고 있던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지, 오늘 문득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됐어.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 해온 일이었어. 마르지 않는 샘을 파내는 일 말이야.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의식적으로 성찰하지도 않고 그저 순수하게 그 놀이를 즐겼던 겁니다. 그는 글을 쓰기 전에는 항상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이 물길 공사를 하며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제가 그 놀이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죠. 저는 몇 시간이고 말없이 그의 곁에 쭈그려 앉아 그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한 번은 늙은 농부가 지나가다 제게 물었습니다. 저 교수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 아니시오? 제가 네, 맞아요 라고 대답하자 그는 말했죠. 저러고 있는 걸 보면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말이야. 놀이는 아니무스를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무스는 항상 극적이고 진지하거든요. 놀이를 통해 우리는 그 무거운 진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융 심리학의 그림자, 즉 어두운 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융은 어둠 속을 더듬고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그 모든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발견한 것을 너무나 쉽게 손에 넣었죠. 우리는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은 약을 처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 과대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고통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 지식이 유용하고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가 위대한 치유자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나는 불치병이라는 정신분열증도 고칠 수 있어 라고 말이죠. 그것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융이 발견한 것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겁니다.
많은 융학파 분석가들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 자신의 꿈, 나 자신의 그림자, 나 자신의 아니무스 아니마와는 얼마나 마주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든 그 뒤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늘 이러한 유혹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융에게 짓눌린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는 달라야 해라고 말하며 융의 개념에 다른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똑같은데도 말이죠. 그저 독창적이고 싶어서입니다. 스승을 따르는 진정한 길은 그가 마주했던 것과 동일한 실체, 즉 자기 자신의 내면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융이 아니며 그가 도달했던 경지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게 됩니다. 융은 아마도 2000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와 자신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한 차원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창조적인 연구 작업을 통해 융의 책을 읽고 그것이 내 자신의 작업과 연결될 때 그 지식은 비로소 진정으로 내 것이 됩니다. 아니무스가 그저 융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융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내 경험을 통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을 때 그것만이 진정한 가치를 지닙니다. 융의 제자들이 여러 분파로 나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융의 수많은 모습 중 오직 하나의 단면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융은 각 사람에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그들이 열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는 초심리학이나 점성술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제게는 그쪽 성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들에게는 그 분야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각자가 자신이 본 융의 단면이 융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다른 이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들이 이해한 융은 전체가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비춰진 하나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생각하는 순간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어떤 문제로 고심할 때 우연히 펼친 책에서 해답을 발견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융은 이러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는 지독하게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원시적인 마술적 사고로 퇴행하기 쉽기 때문이죠. 기계 안에 요정이 살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융이 말한 동시성은 그런 퇴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과학의 인과율 개념을 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융은 동시성을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비인과적 질서입니다. 예를 들어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는 시간이나 자연수의 속성처럼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명백히 존재하는 법칙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 속에서의 창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동시성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가 가게에서 파란색 드레스를 주문했는데 그 사이에 가까운 친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배달된 드레스는 놀랍게도 검은색이었습니다. 판매원의 실수였죠. 친척의 죽음이 판매원에게 검은 드레스를 보내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내면의 사건과 검은 드레스라는 외부의 사건이 의미심장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반복되지 않는 그 순간에 창조된 단 하나의 사건입니다. 인과율로 설명할 수 없는 예지몽 같은 것들이 바로 동시성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꿈이 지진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지진이 꿈의 원인이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대한 신화적 패턴, 즉 원형을 따라 흐릅니다.
융은 자신의 삶에서 켈트 신화의 위대한 마법사이자 예언가인 멀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융 부인이 미처 끝내지 못한 성배 전설에 관한 책을 마무리할 때였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멀린이라는 인물에 이끌렸고 그가 성배의 비밀을 쥔 핵심 인물임을 밝혀냈습니다. 제가 멀린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융은 크게 감명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 없는 평행 이론이군. 자네가 모르는 사실들이 더 많아. 내가 이 탑을 지었을 때 나도 멀린처럼 별들을 관찰했지. 그리고 내 탑 근처에서도 새로운 샘이 솟아났다네. 융은 자신의 삶이 고대의 신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 자신의 신화는 하나의 거대한 꿈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융을 처음 만나고 그에게 분석을 받기 직전의 꿈입니다. 아주 긴 꿈이었는데 그 핵심은 제가 삶과 죽음을 가져오는 마법의 물을 찾아야 했고 마침내 바다에서 아프로디테가 탄생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연금술이자 제 삶의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성적 형태로 발현되는 자기의 탄생을 의미하죠. 융은 자신의 작업이 오랫동안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 같은 재앙으로 문명이 퇴보하면 자신의 사상이 사라졌다가 수백 년 후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처럼 다시 발굴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죠. 환생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전에 와본 것 같은 기시감을 느끼거나 꿈속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풍경을 반복해서 보는 경험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생의 기억인지 아니면 무의식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이미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임종을 앞둔 여러 사람들의 분석을 맡았을 때 그들의 꿈은 죽음 이후에도 어떤 정체성이 계속된다는 것을 풍부한 이미지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자아가 계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인지 혹은 영원히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돌아오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직접 발견해야 할 또 다른 미지의 영역일 겁니다. 칼 융과 폰 프란츠의 대화는 4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관통하는 거대한 신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샘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호숫가 마을, 스위스 볼링겐에는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은 돌탑이 서 있습니다. 바로 깊이 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의 안식처이자 그의 내면 세계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융의 정신적 계승자이자 가장 심오한 동반자였던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 박사와 1977년에 나눈 귀중한 대화의 기록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폰 프란츠 박사는 융의 사후, 그의 복잡하고 방대한 이론을 세상에 알기 쉽게 해석하고 발전시킨 최고의 분석가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융의 전기 칼 융, 우리 시대의 신화를 비롯하여 물리학과 심리학을 넘나드는 수와 시간, 그리고 꿈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저서를 통해 인간 정신의 비밀을 탐구했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그녀는 현대 서구 문화 속에서 억압된 여성성의 문제, 창조성의 역학,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성의 원형인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나타나는 의미심장한 법칙 동시성, 그리고 각자의 삶을 관통하는 개인의 신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눕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인간 정신의 깊이를 탐험하는 이러한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세상을 밝히는
또 하나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발견의 여정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폰 프란츠 박사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화가